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최영진 최욱의 매불쇼. 네, 반갑습니다. 최영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욱입니다. 압도적 재미 매불쇼 진짜 생방으로 목요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자 이상민의 1심 선고 생중계가 있는 날입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들 먼저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광고는요 잠시 후에 예. 보기로 하겠습니다. 민동기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검사 출신 김용남 의원님 어서 오시고요. 네, 김영남입니다. 네,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김규현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장관. 내란 특검은 이상민에게 1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너무 이제 증거가 많아요. 예. 네, 증언도 많고. 그래서 오늘은 15년 이상이 나올 가능성을 저는 한번 점쳐봅니다. 제발입니다. 그러나 류경진 판사가 어떤 판사인지 그게 조금 걸리기는 합니다. 요즘 좀 불안합니다. 좀 불안합니다. 자, 어떻게 지금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과 함께 1심 선고 생중계 보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뭐 시작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피고인이 안 들어왔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왜 늦고? 헌법에서 이제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완전히 이제 박살낸 거거든요. 네. 언론사에 이제 단전 단수를 그렇죠. 지시를 한 거기 때문에요. 이게 피고인이 착석한 걸 확인하고 나서 판사들이 들어오는데요. 네, 일단은 뭐 법원에서는 2시라고 이제 국민과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들어왔고 피고인이 안 들어오고 피고인 안 왔네. 이상민은 지금 구속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지각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통 피고인보다 재판장이 먼저 들어와서 앉아 있는 거는 되게 이례적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들어오는 동안에 다시 좀 스튜디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아, 이거 왜 이런 변수가 작용을 했을까요? 보통은 이제 피고인이랑 검사, 변호인 다 들어온 거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부가 입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경위가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하면서 들어오는데 네네. 재판부가 다 들어와서 앉아 있네요 지금. 네. 그리고 이제 피고인만 쏙 빠져 있는데 이거는 되게 저도 거의 본 적이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구치소에서 보통 피고인을 데려와야 되는데 예. 뭐 그렇겠죠. 네, 그 과정에서 지금 뭐 그건 문제가 늦을 일이 없잖아요, 사실은. 보통은 늦진 않죠. 네. 보통은 안 늦는데 이제 의왕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네. 서울구치소에서 이상민 피고인이 지금 뭐 서울구치소 아니면 남부구치소쯤 있을 테니까. 근데 요새 설 명절 전유라 차가 엄청 밀려요. 아, 차 밀려서 안 된다고요? 택배 차량 때문에 그런가 봐. 길이 엄청 막혀 요새. 아, 네. 그건가? 그거 아니고서야 구속 피고인이 늦을 일이 뭐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네. 자, 일단은 뭐 이제 잠시 후에 재판이 생중계가 될 텐데. 예. 일단 내란 특검이 밝힌 구형의 이유부터 일단 뭐 잠깐 한번 좀 보고 갈까요? 그러면 네. 일단 판사 생활만 15년 한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 이상민이 단전 단수가 언론 통제 용도였고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몰랐을 리가 없다. 그렇지. 자, 그리고 피고인과 같은 최고위층의 내란 가담자를 엄벌해서 후대에 경고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시대착오적 쿠데타를 기획하는 자들이 준동할 수 있다. 네.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가 이제 핵심이거든요. 예. 내란 중요 임무가 그렇죠. 이제 실시가 된 거거든요. 거기에 어떻게 전파됐는지 다시 한번 좀 짚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윤석열이 이상민에게 지시를 하고요. 네. 이상민은 당시 허석권 소방청장에게 또 전화를 걸어서 지시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허석권 소방청장은 소방재난본부에게 또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서에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전달이 되는 것이죠. 네,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실행이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빼박인데
허석권 소방청장이 실제로 그 통화했다는 것도 법정에 나와가지고 정확하게 진술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2월 3일 밤 11시 37분에 이상민과 1분 30초간 통화를 했다. 네. 본인이 직접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통화 내용도 이제 정확하게 밝혀졌거든요. 네. 12월 3일 11시 37분. 당시 이상민은 허석권 소방청장에게 소방청이 단전 단수 요청을 받은 것이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네. 그때 이상민이 빠르게 MBC, JTBC, 한겨레, 경향, 뉴스공장 24시에 경찰이 그곳에 투입된다.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빼박이요, 빼박. 빼박이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계엄 당일 밤에 대통령실 CCTV가 맞아요. 예, 영상이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 또 웃는 모습도 잡혔었는데 그때 그 밝게 웃었던 이상민 얼굴 분노를 좀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저 때만 해도 좋았지. 내 세상 곧 와. 그렇지. 이제 뭐 영구 집권을 꿈꿨을 테니까 저 때만 해도 좀 행복했습니다. 행복했어. 저 때만 해도 서로 임무 주고 받으면서 나는 신났네. 뭐 단전 단수만 하면 내 세상이다. 예. 나는 별로 할 것도 없다. 뭐 이런 이제 행복한 모습까지 CCTV에 다 잡혀 있었습니다. 저것도 뭐 문건도 김장 뭐 행사 뭐 이런 거라고 하지 않았어? 그거 이제 거짓말을 했었죠. 자, 이 행동에 대해서 오늘 드디어 판단을 받는 날입니다. 예. 자, 그러면 한번 재판정 들어가 볼까요? 아직도 도착을 안 한 건가요? 그러니까요. 아직도 아, 안- 그렇습니까? 피고인석이 비어 있잖아요. 지금 변호인 옆에 파란색 의자 보이는 저기 앉는 건데. 보통은 만약에 피고인이 아예 안 나온다거나 이러면 사전에 통지가 됐을 테니까 재판부도 아마 오지 않든지 뭐 별도의 공지를 했을 텐데 네.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다리는 걸 보면은 네.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뭔가 조금 늦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예. 만약에 서울구치소나 출발을 안 했으면 사전에 연락을 받고 판사가 들어왔으면 뭐 유감의 뜻을 하고 언제 다시 선고하겠다 예. 한 다음에 이제 퇴정을 할 텐데 기다리는 거 보니까 나오긴 나올 모양입니다. 나오는 건 이제 확실한 거죠. 네. 네. 택배라니까. 차가 막혀서. 아니 그래서 저희가 걱정이 19일 날 윤석열 선고할 때 예. 네. 윤석열이 이제 안 나오겠다라고 하면 네,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밝혔습니다. 네, 밝혔습니다. 네. 저도 그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기현 판사가 2월 19일, 2월 20일 오전까지만 있잖아요. 예. 그 네. 임식하고 이제 서울 북부로 떠날 그렇습니다. 테니까. 그래서 재판 그 선고기일을 2월 19일 마지막에 사실상 그날이 마지막 날이죠. 그렇죠. 할 수 있는 마지막 근무하는 날이죠. 날. 그래서 네. 야 전날 피고인 불출석하면 선고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을 텐데 왜 저렇게 잡나라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모 인사가 얘기를 하더라고. 2월 19일 날 윤석열 피고인 출석한다. 그래서 왜 그렇게 장담하냐 그랬더니 윤석열 피고인은 지금 본인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선고기일에 출석 안 할 이유가 없다. 본인 그렇지. 입장에서는. 아니 자기를 풀어준 판사잖아요. 자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의적인 판사로 인식하고 있겠죠. 근데 뭐 대한민국의 새로운 날이 열릴 거다 뭐 이런 말까지 했다고 자기 변호인들한테. 2월 19일에. 네. 재밌습니다. 네. 재밌어요.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초식을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긴장은 되긴 긴장은 하지만. 해야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나온대요. 네, 어쨌든 뭐 나온다고는 하는 거고요. 오늘 이제 이상민이가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불안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에서 사법개혁 법안 네네. 지금 통과시키기 직전이거든요. 본회의 통과시키기 직전. 네네. 이제 그러다 법사위 보니까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대법에서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선고에 좀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우려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재판소원 통과가 그 대법원 수뇌부들한테는 가장
이제 아픈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네. 어쨌건 자기네들이 선고한 그 판결이 헌재에 의해서 다시 파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지금 마치 헌재 밑으로 들어가는 네. 그런 느낌이라 굉장히 저항하고 있고 뭐 이런 제의도 했답니다. 1, 2심만 해주고 한 거야. 헌재 재판소원 대상하고 네네. 대법원의 선고는 빼달라 뭐 이런 요청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어. 지금까지 한 7, 80년 동안 했던 대법원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네. 변화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아파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법개혁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잠시 후에 깊이 있게 좀 다루긴 할 텐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오늘 조의대도 반발하는 모습을 출근길에 출근하면서 보였거든요. 네. 이제 그런 열었죠. 것들이 이게 좀 악영향을 끼치진 않을까 걱정하는 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나요? 판사들이 근데 뭐 자기 재판에 대한 불안감은 있을지언정 그렇다 하더라도 증거라든가 재판에 의해서 형성된 여러 가지 사실관계 확정이라든가 법리를 왜곡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네. 만약에 그렇게 거기까지가-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재판 소원이나 대법원 증언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사법 개혁이 그렇죠.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에 반해서 자기들 자의적으로 판결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 법원 자체를 그냥 놔둘 수가 없죠. 네. 아 지금 와, 이상민이가 10분이 지났는데도 안 10분이 지났는데도 뭐야 이게? 아직까지 지금 입장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예. 했습니다. 상당히 늦는 건데요. 10분 안. 이렇게 되면은 어떤 뭐 괘씸죄 같은 거, 네. 지각죄 같은 거,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더 추가가 안 될까요? 형량이 좀 는다거나. 네. 판결문 다 써놨는데 다 써놨어요. 어쩌라고 네. 써놨어요. 애드립 안 돼요, 애드립. 네. 늦었으니까 고치라고 여기서 감치. 긋고 뭐 이렇게. 감치 플러스 어떻습니까? 애드립으로 아니, 예를 들어서 징역 15년 선고되는 피고인한테 뭐 네. 감치 2주일이 뭔 감치 의미가 2주. 있어. 아니, 뭐 그래도 좀 통쾌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각했잖아요. 2주 늦었다고? 아니, 아니 바꿀 근데 수는 있습니다. 저게 불구속 피고인이면 피고인의 잘못인데 아. 구속 피고인이니까 아. 그러니까 어떤 피고인이 좌우할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아. 늦는다고 봐야겠죠. 예.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 뭐가 있나 보네요. 뭐 잠시 후에 그 판결문을 우리가 이제 들을 때 좀 도움이 좀 될까 해서 저희가 또 CCTV 하나를 또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것도 또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이상민이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는 장면, 요거 아주 결정타입니다. 요거는 예.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도 다시 한번 그럼 보고 오겠습니다. 이 계엄에 굉장히 그 적극적이었다는 것을 네, 영상으로 그렇죠.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상민 피고인은 그 경주인가요? 울산인가? 거기서 이제 행사가 있지 않았어요? 이 김장 행사가 있었죠. 김장 행사. 네, 근데 이제 윤석열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 행사 본인이 이제 좌장인데 중간에 이제 취소하고 본인이 혼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이 계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맞습니다. 수행을 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네, 것이고요. 원래는 이제 연단에 올라가지고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올라간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중간 판사가 한덕수를 판결할 때 이상민에 관한 내용을 담았었어. 아, 네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또 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한번 그 판결문 좀 볼까요? 이진관 판사가 한덕수 판결문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상민은 12월 3일 밤 9시 13분에 헌법을 검색하고 9시 19분 정부조직법을 검색을 했다. 헌법을 검색해서 국무회의 심의 규정을 찾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다. 정부조직법을 검색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에 법률 근거를 찾은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네. 평시 계엄의 주무부처 장관이 행안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 죄가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네. 게다가 단전 단수 지시라는 구체적인 어떤 가담 행위로까지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 총리보다도 형이 높아야 된다. 상식적으로 저는 그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주무부처 장관. 평시에는 주무부처 장관, 계엄의 주무부처 장관이 행안부 장관입니다. 예, 전시에는 국방부 장관이지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형량으로 보면은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 김용현보다는 낮고 한덕수보다는 높아야 된다. 아, 저는 그래요? 봅니다. 네. 예. 그러네요. 그 아무튼 그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이제 그 계엄의 양축인데요, 양 날개인데 공교롭게도 또 같은 고등학교 동문으로서 네. 윤석열과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해오고 있었고요. 네. 무엇보다도 12구 저희 이태원 참사 생각하면 이상민 장관 정말 그때 그만뒀어야 돼요. 그렇죠. 본인한테도 예. 오히려 예, 맞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 유족이라든가 또 국회에서도 그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최소한 정치적 책임이라도 져라. 네. 했는데 그렇게 버티더니 결국 이런 내란에까지 그렇습니다. 적극가담하는 그런 나쁜 짓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이태원 참사의 주무부처 장관이 이상민이었기 때문에 사퇴하라는 요구가 굉장히 빗발쳤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고 그렇죠. 심지어 윤석열이가 국민들 보란 듯이 마치 신임을 한다는 듯 어깨를 토닥여 줬었어요. 그랬었죠. 예, 이거는 정말 저는 기억난다. 시대의 그렇습니다. 악마들이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 때가 바로 그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권 초기에 일어났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이게 완전히 잘못 굴러가겠구나 라는 걸 단적으로 알 수 있었던 거죠. 아니, 네.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지만 사실은 장관 정도 되는 고위직은 일단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지. 당연 안 그런 적이 없잖아요. 네,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할로윈 축제를 한두 번 했냐고. 근데 2022년 그 해 때 그런 어마어마한 참사가 일어났으면 네. 사실은 행안부 장관이 아니고 대통령이야 뭐 선거로 뽑은 지 몇 달 안 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네. 국무총리 이하 내각 총사퇴를 하는 게 마땅한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총리는커녕 행안부 장관도 아무런 책임을 진짜. 안 지고 계속 그러니까 자 지금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했고요. 피고인 제가 출생 연도만 한번 여쭤볼까요? 1965년입니다. 예. 기존에 확인했던 주거지나 등록기준지 등의 변동은 네. 없으시죠? 예. 피고인 일단 이제 선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좀 선고 내용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어서 잠시 앉아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자, 피고인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직권 남용 및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각 죄명별로 공소 사실의 요지와 그에 대한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요 사건 선고에 앞서서 요 사건은 지금 관련 법령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중계를 해서 재판 진행했고요. 요 선고 관련해서는 실시간 중계 신청이 들어와서 그 부분 허가해서 실시간 중계로 진행되고 있는 점 먼저 고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공소 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등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우선 국회를 봉쇄하고 장악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는 등 국회를 무력화시킨 다음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고 선관위를 장악한 후 부정선거 및 여론조작 관련 증거 확보를 내세워 법률상 근거 없이 선관위에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하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당사와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인 여론조사꽃 사무실 등을 장악하는 한편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정치인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관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하고 MBC, JTBC, 한겨레, 경향신문 등 정부의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언론사에 대한 봉쇄 및 단전 단수 조치를 하려고 계획하였다. 이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윤석열, 김용현 등은 2024년 12월 3일 22시경을 기하여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하고 사전에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인 피고인,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가정보원장만을 대통령실로 불러 피고인에게 국회, 선관위, 민주당 당사, 언론사 등 주요 기관에 대한 시간별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지시가 담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한덕수와 조태열에게도 각 해당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각각 건네주는 등으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사항을 지시하였다. 이후 윤석열, 김용현은 기획재정부 장관, 농림축산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추가로 소집할 것을 지시하였고 22시 16분경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이자 국무위원들에게 미리 준비한 계엄 선포문 사본을 나눠주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한 후 대접견실에서 나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이후 김용현은 미리 작성하여 가지고 있던 포고령을 계엄 사령관에게 건네주면서 이를 발령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박안수는 23시 23분경 포고령을 발령하였다. 피고인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22시 27, 비상계엄을 선포한 22시 27분경부터 다음날 04시 26분경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할 때까지 군인과 경찰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선관위의 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선거위원회, 선거연수원, 민주당 당사, 여론조사 꽃을 장악하며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정치인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관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하고 부정선거 및 여론 조작 관련 증거 확보를 구실로 내세워 법률상 근거 없이 선관위의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하며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침투시켜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에 의결을 저지하고 국회를 무력화시켜 헌법기관인 국회 및 선관위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부의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특정 언론사에 대한 봉쇄 및 단전 단수 조치를 함으로써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언론 출판 자유 등을 침해하려는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국군 방첩 사령부 등 무장 군인 1,600여 명과 경찰관 약 3,790명 등을 동원하여 국회, 선관위, 민주당 당사, 여론조사 꽃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압하여 한 지역에 평원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도착하여 윤석열로부터 오늘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김용현을 통하여 국회, 민주당사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받아 이에 관한 지시를 받은 후 이를 이행하기로 마음먹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국회 주변에 서울 경찰청 소속 기동대가 배치되어 국회를 통제하고 포고령이 공포된 상황에서 23시 34분경 서울정부청사 12층에 있는 본인의 집무실에서 경찰청장이 조지호와 통화한 이후 계속하여 23시 37분경 소방청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하고 있던 소방청장 허석권에게 전화하여 특별한 사건 사고에 소방이 출동한 것이 있는지 소방청이 단전단수 요청을 받은 것이 있는지를 묻고 한겨레, 경향, MBC, JTBC, 김어준 뉴스공장에 24시에 경찰이 투입된다.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 라는 취지로 말하며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윤석열, 김용현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윤석열로부터 받은 국회 등 주요 기관 시간대별 봉사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지시를 소방청장에게 전달하면서 소방청으로 하여금 경찰과 협력하여 특정 언론사 건물 5곳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위 내란 행위에 대한 주요 임무를 종사하였다. 이러한 공소사실에 대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중에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에 대한 주장을 먼저 살펴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비상계엄 및 내란 행위에 대한 상세한 기재가 있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이 다수 기재되어 있으며 여러 관계자들의 행위를 연결하여 기재함으로써 법관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선입견이나 예단을 가지도록 하고 있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구속요건적 행위에 해당하는 사실 이외에 사건의 배경, 전제사실, 공모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다소 장황하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부분은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하는 내란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집합범인 내란죄의 특성상 피고인의 행위만을 단일 범죄나 사건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을 비롯한 내란 우두머리 및 여러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행위를 기재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 및 적용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에 대해서만 제기된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장 기재가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범죄 사실의 실체를 파악하고 심증을 형성하는 데 장애를 일으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에 대한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앞서서 윤석열과 김용현 등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됩니다. 윤석열은 계엄 당일 19시경부터 19시 30분경 사이에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조지호 김봉식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동석한 김용현은 윤석열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지호 김봉식에게 계엄군의 출동 시각과 출동 장소를 의미하는 22시 국회, 23시 민주당사 등과 같이 기재된 문건을 교부하였습니다. 이후 서울경찰청으로 복귀한 김봉식은 19시 50분경 여의도 인근에 배치된 경찰 기동대 현황을 파악하였고 20시 07분경 조지호에게 전화를 걸어 여의도 인근에 4-5개의 기동대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을 통해 광화문 타격대에 여의도 배치를 지시하였다. 윤석열이 22시 27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조지호와 김봉식은 22시 30분경 경찰 300여 명을 국회 주출입문 및 담장 중심으로 배치하였고 조지호가 22시 45분경 김봉식과 통화를 통해 국회 출입 차단을 지시하자 22시 47분경부터 국회 출입이 전면적으로 차단되었다가 23시 07분경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 직원 등은 신분 확인을 거쳐 출입하도록 하였다. 조지호는 23시 23분경 포고령 발령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윤석열로부터도 23시 28분, 30분, 34분에 걸쳐 전화를 받아 국회 통제와 관련된 지시를 받았다. 결국 23시 37분경부터 다음날 01시 45분경까지 국회의 출입이 전면적으로 차단되었다. 또한 김용현의 지시를 받은 육군 특수전 사령부 사령관 곽종근은 22시 30분경부터 22시 31분경 사이에 707 특수임무단 소속 2개의 지역대에 헬기를 통한 국회 투입을 지시하였고 수도방위사령관 이준우도 비상계엄 선포 후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인들과 함께 국회로 출동하였다. 707 특수임무단 소속 군인들은 국회 경내 운동장에 도착한 후 본관으로 이동하여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그 후 일부는 국회 본관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진입하였다. 제1공수여단 소속 군인들도 12월 4일 00시 30분경 국회에 도착하여 그 무렵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다. 한편 윤석열은 2024년 12월 4일 00시 30분경 곽종근에게 전화를 걸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진우도 같은 날 00시 40분부터 00시 45분경 사이에 제1경비여단장에게 국회 본관 내부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 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10여 명은 비상계엄 선포 후 선관위 과천청사에 진입해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외부 연락 차단, 출입 통제 등을 하였고 선관위 서버 등의 전산 시스템을 촬영하기도 하였으며 제3공수여단 소속 군인들은 선관위 과천청사와 수원에 있는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하였고 제9공수여단은 선관위 과천청사에 출동하였다. 또한 곽종근은 비상계엄 선포 무렵 민주당사로에 편의대 출동 지시를 하였고 제9공수여단 소속 군인들에게는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여론조사 꽃으로의 출동을 지시하였다. 민주당사로 이동 중이던 제1공수여단 소속 군인들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인 24년 12월 4일 01시 06분경 육군 특수전 사령부로부터 대기 지시를 받고 그때부터 02시 35분경까지 당산역 일대 도로에서 정차 후 대기하다가 부대로 복귀하였으며 여론조사 꽃으로 출동한 제9공수여단 소속 군인들은 00시 50분경 여론조사 꽃에 도착한 후 같은 날 01시 09분경까지 건물 앞을 정부한 채 외부인들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판단하건대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회와 야당 강사 및 언론사를 물리적으로 봉쇄하여 이들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헌법의 대의제 민주주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규범적 효력을 상실케 하고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해 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 아래 이루어진 행위들로 판단된다. 윤석열, 김용현 등이 일련의 지휘체계에 따라 집단적으로 다수의 군병력 및 경찰력을 동원하여
국가기관인 국회, 선관위를 점거, 출입 통제하고 그 활동을 제한하려 한 이상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유영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주장의 요지는 피고인은 윤석열, 김용현 등과 사전에 내란을 공모한 적이 없고 오히려 계엄 선포에 반대하였으며 당시에는 윤석열이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계엄 선포권을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여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허석권과 통화할 당시에는 포고령이 내려진 사실 및 국회 봉쇄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국헌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전혀 없었으며 윤석열이나 김용현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봉쇄 및 단전단수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거나 이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 내지 내란의 중요 임무에 해당하는 지시를 내린 바가 전혀 없으며 실제 계엄 선포 당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봉쇄가 이루어진 사실도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이 내란의 중요 임무를 분담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피고인이 계엄 선포 당일 행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계엄 선포 당일 오전 개최된 국무회의에 참석 후 자신의 집무실에서 김용현과 따로 5분에서 10분가량 이야기를 나누고 오후에는 울산 문수야구장에서 국민통합 김장 행사에 참석하였고 이어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하였다가 17시경 회의 도중 나와 KTX를 타고 상경하였다. 피고인은 상경 도중 김용현과 비화폰으로 통화하고 서울역에 도착한 이후에는 바로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이 도착했을 당시 집무실에는 윤석열, 김용현 그리고 먼저 도착한 박성재가 있었고 피고인 도착 이후 한덕수, 김영호, 조태열, 조태용이 순차로 집무실로 들어왔다. 21시 09분경 조태열, 김영호, 박성재, 조태영, 한덕수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와 대접견실로 이동하였는데 당시 한덕수, 조태열, 조태용은 각각 손에 A4 크기의 문건을 들고 나왔고 피고인 박성재, 김영호는 손에 문건을 들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21시 48분경 상의 왼쪽 안주머니에서 A4 크기의 문건을 꺼내어 펼쳐보았고 21시 51분경 다시 문건을 꺼내어 잠시 확인 후 다시 상의 왼쪽 안주머니에 넣었다. 피고인은 21시 56분경에도 위 문건을 꺼내어 펼쳐보았다. 그 무렵 조태열은 대접견실에서 김용현에게 그럼 군대가 이미 다 대기하고 있는 겁니까? 라는 취지로 물었고 김용현은 그렇다라고 답하였다. 그 자리에는 피고인을 비롯한 한덕수, 박성재, 조태영 등이 동석하고 있었다. 윤석열은 22시 14분경 연결 출입문을 통해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와 자리에 앉았고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 정당성에 대해 일방적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오영주가 22시 16분경 도착하여 국무회의 구성원 총 11명이 모이게 되자 김용현은 복사한 비상계엄 선포문을 참가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윤석열은 22시 18분경 대접견실 자리에서 일어나 김용현과 함께 나갔고 이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22시 27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은 23시 31분경 대접견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고 22시 32분경 최상목에게 조속히 예비비를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자금을 완전 차단할 것,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취지가 기재된 문건을 교부하였다. 피고인과 한덕수 이외의 나머지 사람들은 22시 42분경 대접견실을 퇴장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과 한덕수만이 22시 54분경부터 약 11분간 대접견실에 남아있었다. 그 시간 동안 피고인은 자신의 상의 왼쪽 주머니에 소지한 문건들을 꺼내어 일부를 한덕수에게 건네주거나 손으로 짚어가며 한덕수와 대화를 나누었고 대화가 끝나자 피고인과 한덕수는 23시 05분경 각자 문건을 챙긴 후 대접견실에서 퇴장하였다. 대통령실에서 나온 피고인은 정부 종합청사로 돌아와 23시 34분경 본인의 집무실에서 조지호에게 전화를 걸었고 조지호와 통화가 종료된 직후인 23시 37분경 허석권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4년 12월 4일
자정부터 00시 30분경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실장급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였고 01시경 정부 청사에서 자택으로 귀가하였다가 다시 03시 11분경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도착하였다. 이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먼저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문건의 존재 여부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에서 살피는 각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주요 기관 봉쇄 및 단전단수 조치 문건은 존재하고 위 문건에는 군, 경찰이 투입되어 봉쇄할 기관과 투입 시간대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소방청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김용현은 2025년 10월 23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제가 비상계엄을 주도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외교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에게 건넬 협조사항 문건을 작성하였고 준비한 문건은 총 6에서 7장 정도이다. 조지호, 김봉식에게 건넨 문건에 22시 국회, 23시 민주당 당사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앞의 숫자는 시간을 의미하고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뒤에 장소에 민주당 당사, 선관위, 국회, 방송사, MBC, 여론조사 꽃 등이 적혀 있었다. 행정부 장관의 문건에 있는 내용은 경찰청장에게 건넨 문건과 똑같은 내용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조지호, 김봉식, 조지호의 배우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한 바에 따르면 윤석열이 동석한 자리에서 김용현이 조지호와 김봉식에게 교부한 문건에는 22시 국회, 23시 민주당 당사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그 밑에도 이런 식으로 기관명이 쭉 기재되어 있었으며 그중에는 MBC, 여론조사 꽃 등의 단어도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대통령실 집무실 원탁위에 소방청 또는 소방청장, 24시, 단전 단수, JTBC, MBC, 한겨레, 경향신문 등의 단어가 기재된 문건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해서 단전 단수를 지시하는 내용의 문건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그 내용은 김용현, 조지호, 김봉식 등의 진술과도 일부 일치한다. 조지호, 김봉식은 비상계엄 선포 무렵 국회 주변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고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제한하였으며 김용현의 지시로 군인들의 국회 경내 및 본관에 김용현의 지시로 군인들이 국회 경내 및 본관에 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관위 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선거연수원, 민주당 당사, 여론조사 꽃에도 출동한 바 있다. 여기에다가 윤석열, 김용현은 경찰력이 주로 투입되고 군 병력은 숙련된 간부 위주로만 투입하기로 계획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김용현은 병력을 투입할 우선순위는 국회와 선관위였고 민주당 당사와 여론조사 꽃은 우선순위에서 떨어지는 곳이었다. 여기는 병력이 제한되다 보니까 시간을 봐서 병력을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을 더하여 볼 때 결국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은 윤석열, 김용현 등 내란 집단의 내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해당하고 비상계엄의 선포 및 이에 따른 구체적 폭동 행위의 전개 과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실제 내란 행위의 과정에서도 위 문건에 기재된 내용이 상당수 이행되었거나 적어도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으므로 위 문건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윤석열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교부받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이행을 지시받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이도 다음에서 살피는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문건을 교부받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이행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사실은 김용현이 윤석열의 지시로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외교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경찰청장 등에게 교부할 문건을 만들었고 실제 한덕수, 조태열, 최상목, 조지호, 김봉식에게 해당 문건들이 교부되었다. 더구나 윤석열은 김용현이 19시경 찾아와 국회 외곽은 경찰이 경비를 서야 할 것 같다고 하길래 내가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바꿔주려고 하다가 서로 지휘,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조지호와 김봉식을 삼청동 안전가옥으로 오라고 하고 김용현을 데리고 들어갔다. 거기서 잘 협조해달라고 했다.
라거나 김용현이 국회 바깥 외곽을 경찰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길래 경찰청장 및 서울경찰청장을 연결시켜 주었다라고 각 진술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볼 때 김용현이 내란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윤석열은 각 부처의 소관 부서나 지휘감독 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윤석열이 수립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주요기관 봉쇄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의 내용은 경찰청, 소방청과 관련된 업무이고 경찰청과 소방청을 지휘할 권한이 있는 소관 부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므로 그 장관인 피고인도 위 문건을 교부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허석권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이 24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진입 계획을 알려주며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를 언급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 단수 조치 지시 문건의 내용과도 일치하며 계엄 당일 소방청에 경찰의 특정 언론사 진입 계획 및 단전 단수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다. 대통령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상의 왼쪽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어 펼쳐 보이며 확인하는 장면, 대접견실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퇴장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문건을 꺼내어 한덕수에게 보여주며 설명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피고인은 21시 14분경 다시 직무실에 잠깐 들어간 자리에서 원탁 위에 놓인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계획이 기재된 문건을 얼핏 보았을 뿐이고 상의 안쪽 안주머니에 있는 문건은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본인이 세 차례에 걸쳐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펼쳐보고 약 11분간 한덕수와 주고받고 손으로 짚어가며 대화를 나눈 문건이 무엇인지 특정조차 하지 못하고 단지 해당 문건이 당일 울산 국민통합 김장 행사 등 관련 인터뷰 자료, 일정표 등일 것이라는 가능성만 제기하고 있을 뿐인데 한덕수는 당시 대접견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당일 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국민통합 김장 행사에 같이 동행한 아내와 연락 없이 서울로 왔기 때문에 아내의 귀가를 걱정하며 일정표를 봤던 것 같다. 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은 서울행 KTX 열차에 탑승하고 난 이후인 18시 20분경 이미 아내와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이 한덕수와 대화를 나눌 시점에는 일정상 피고인의 아내가 이미 김포에 도착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신빙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허석권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였는지 여부를 보건대 허석권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피고인이 특별한 사건 사고에 소방이 출동할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 특별한 상황은 없습니다. 라고 답변했더니 이어서 피고인이 소방청이 단전 단수 요청받은 것이 있느냐고 물었고 그래서 제가 요청받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한겨레, 경향, MBC, JTBC,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24시에 경찰이 투입 또는 진입된다.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언론사를 빠르게 말하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제가 몇 번 되묻고 이를 혼잣말로 되뇌이면서 메모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당시 소방청 상황판단회의에 참가했던 배덕권, 김학근 등도 허석권이 전화를 받으면서 몇 군데 언론사를 말한 것이 기억이 나고 전화를 끊고 단전 단수가 업무에 맞는지 등을 논의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이후 허석권이 차장인 이영팔, 배덕권 등과 소방청의 업무에 단전 단수가 포함되는지 등에 관해 논의한 사실, 이영팔은 특정 언론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소방재난본부 측에 전화를 하여 경찰과의 협조를 강조한 사실, 허석권도 황기석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이 협조가 있었는지를 묻는 통화를 한 사실 등이 있고 여기에다가 소방과 경찰의 협조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소방청장과 경찰청 차장이 이를 직접 서울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전혀 없고 소방청 판단 회의에서는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해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이 기재되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허석권과 이영팔은 피고인의 전화가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임을 전제로 서울
소방재난본부의 단전 단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최대한 자제하면서도 경찰로부터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온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향후 있을 경찰의 단전 단수 협조 요청에 대비하여 서울소방재난본부 차원의 대응을 강조하는 등 피고인의 지시에 부합하는 후속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석권에게 한 전화를 단순 업무 협조 내지 협조 요청으로 볼 수는 없고 행정안전부 장관인 피고인이 직접 그 소속 외청인 소방청의 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해 경찰이 투입되는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내란 주요 임무 종사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보겠습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 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는 아니하며 다만 미필적 인식만 있으면 족합니다. 한편 내란죄는 다수인이 집단을 이루어 국헌문란 행위라는 하나의 내란 행위에 나아가는 것이므로 내란 행위를 포괄적으로 인식, 용인하고 있는 이상 내란 집단의 구성원 각자가 내란을 구성하는 모든 개별적, 구체적 행위, 즉 내란 집단의 행위라고 인정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거나 관여할 필요는 없고 전체적으로 내란의 각자가 가공하는 의사를 가지고 이에 기여한 바가 있는 이상 내란죄의 죄책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고인은 법조인 겸 정부의 고위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에 대해 잘 알 수 있었고 더군다나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다수의 시민들이 국회로 모였고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신속히 국회로 등원하였으며 내란 행위에 대한 지시를 받은 일부 군과 경찰의 지휘관들과 그 소속 인원들은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그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기도 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평균적 법감정을 가진 사회 일반인으로서도 윤석열, 김용현 등의 비상계엄 선포 및 그에 따른 후속 행위에 위헌, 위법적인 요소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피고인은 적어도 20시 36분경 대통령실에 도착한 이후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였고 윤석열로부터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받아 그 이행의 지시를 받았으며 위 문건에는 군 내지 경찰이 투입하여 봉쇄할 여러 기관이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해당 기관들에 대한 병력 내지 경찰력 투입을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윤석열로부터 위 지시 문건을 교부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내용에 따라 직접 경찰청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하였습니다.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는 내란 행위의 국헌문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직접적인 계획과 그 수단의 일부로서 내란죄의 중요 임무에 해당하고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사들의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내란 행위에 대한 비판 여론의 결집을 저해하고 전체 내란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내란 행위에 의해 달성한 상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피고인은 허석권과의 통화 직전 조지호와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조지호가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이어서 그 지시사항을 하달하느라 피고인과는 제대로 통화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지호의 이 법정 및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증언한 내용, 통화 시간 등이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조지호와 실질적인 통화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당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등은 여러 언론에서 속보로 보도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조지호, 허석권과 통화를 하기 전까지 강원도지사, 서울시장 등 다수의 사람들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정부 종합청사에 도착하여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간부회의 주제를 준비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계엄 선포 이후 국회 등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간부회의에서도 국회 상황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허석권과 통화할 당시에는 국회 상황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단전 단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내란죄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란 집단이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에 대한 출입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국회 병력을 국회 및 본회의장에 위치한 국회 본관에 투입하여 한 지방에 평원을 해야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행사한 이상 전체 내란 행위의 구성 요건은 완전히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결국 피고인이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 집단이 구체적으로 계획한 개별적인 폭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사전에 모의하거나 여기에 관여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내란 행위의 실행 착수 직전에 내란 집단으로부터 위 중요 임무 중 하나인 언론사 단전 단수 관련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내란이 개시된 이후 허석권에게 전화하여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 구성 내란 행위에 포함되는 개개의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하여 내란 행위에 가담함이 인정되는 이상 일련의 폭동 행위로 인하여 기수에 이른 내란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는 피고인이 관여한 개개의 행위, 즉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전제에서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윤석열로부터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 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아 그 이행의 지시를 받고 허석권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함으로써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 집단의 내란 행위에 있어 그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3시 37분경 허석권에게 전화하여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관련 협조를 지시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허석권은 당시 상황판단회의에 참석 중이던 차장 이영팔과 소방청이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하여 논의한 후 이영팔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일선에 하달하게 하고 그에 따라 이영팔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에게 전화하여 포고령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달라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황기석이 곧바로 서울소방재난본부 당직관에게 전화하여 전달받은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관할 소방서에 긴급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출동 대비태세 철저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일선 소방서에 단전 단수 관련 경찰의 요청에 즉각 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소방청 차장을 통해 서울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관련 경찰의 협조 요청 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게 함으로써 일선 소방서의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관련 경찰의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행정안전부 장관인 피고인에게는 소방청 또는 소방청장의 지휘 감독할 일반적인 직무 권한이 존재하지 않고 소방청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한 사실도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이 구체적인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구정부조직법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법령에 규정된 권한 행사, 재난관리 등을 위해 그 소속청인 소방청을 지휘할 수 있고 소방청장을 상대로 이에 필요한 업무 지시, 협조 요청 등을 하고 승인 및 보고를 요구할 일반적 직무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허석권에게 한 언론사 단전 단수 협조 지시는 형식적 외형적으로 직무 집행으로 보이는 외관을 갖추었으며 피고인이 허석권에 대한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는 직권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다만 당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였는지와 관련하여 공소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허석권으로 하여금 하게 한 의무 없는 일이란 서울 소방재난본부 관할 일선 소방서에 언론사 단전 단수와 관련한 소방청의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게 한 것과 황기석에게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한 것인데 황기석은 이영팔 또는 허석권과의 통화 이후에도
서울소방재난본부 차원의 특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서울소방재난본부 차원에서 일선 소방서에 시달한 지시는 위 출동 대비태세 철저 알림 공문이 유일한데 황기석은 이영팔 허석건으로부터 전화를 받기 전인 22시 50분경부터 비상계엄에 대한 서울소방재난본부 차원의 대응을 준비하였고 그 일환으로 경찰 등 유관기관 공조 체계로 현장 활동 공동 대응의 내용이 포함된 공문도 통상적인 선례에 따라 이미 작성하고 있었으며 이영팔 또는 허석건과의 전화 통화와 위 공문 작성은 아무런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황기석은 이 법정에서 이영팔이 전화를 하면서 24시, 언론사 5곳, 단전 단수라는 단어를 말한 사실이 없다. 이영팔이 말한 포고령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을 경찰의 요청이 올 수도 있나 정도로만 생각했을 뿐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허석건으로부터 받은 전화에서도 당시 서울 상황 및 경찰 측 협조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과 상황 관리를 잘 하라는 취지의 말만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며 설령 이영팔 허석건의 전화를 소방청 차원의 업무 지시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던 이상 경찰 협조 요청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는 취지의 일반적인 지시로 밖에 볼 수 없어서 허석건, 이영팔이 황기석과 통화한 내용은 경찰의 협조 요청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는 취지의 일반적 지시에 불과하여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석건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합니다. 다음으로 위증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5년 2월 1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과정에서 사실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에 관한 문건을 받아 이에 관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허석건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하고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온 조태열에게 윤석열이 비제외공간 지시 문건을 전달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직접 목격하였고 대접견실에서 윤석열이 최상목에게 문건을 전달한 사실을 목격하였음에도 이를 보지 못하였다고 허위로 증언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와 같은 지시 문건을 교부받거나 그 이행 지시를 받지 않았고 허석건에게 이를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조태열, 최상목이 문건을 전달받은 것도 보지 못하였고 설령 피고인이 이를 목격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급작스런 비상계엄 선포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과 혼란에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뿐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피고인이 윤석열로부터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교부받아 그 이행을 지시받고 그 지시에 따라 허석건에게 특정 언론사 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모두 다 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각 증언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 진술임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헌법재판소에 증언을 한 시점과 그 사이 피고인이 단전단수 지시에 대한 다수의 보도가 있었던 점 등을 비춰볼 때 피고인이 불과 3개월 만에 그 기억을 모두 상실하였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합니다. 다음으로 조태열 문건 관련 증언의 경우 조태영이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갈 당시 피고인은 이미 한덕수, 박성재 등과 함께 집무실에 입실해 있는 상태였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조태열은 제가 집무실에 도착한 이후 반대하는 입장을 말하고 이에 대해 윤석열이 대답을 한다고 10여 분이 흐른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은 그 시간 동안 말할 틈도 없었다. 제 입장에서는 좀 거들어주기를 바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을 종합해 볼 때 당시 집무실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화의 화자인 윤석열과 조태열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태열의 진술에 의할 때 윤석열은 제외공간 지시 문건을 조태열에게 집무실 원탁 위로 던지듯이 건네주었고 당시 집무실의 자리 배치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이를 보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당시 피고인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에 있었던 김영호는 윤석열이 조태열에게 제외공간 지시 문건을 교부한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고
김용현도 당시 집무실에서 제가 직접 외교부 장관에게 문건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 대통령님께 전달해 드려서 대통령님께서 외교부 장관에게 문건을 건네주었다라는 취지로 집무실의 상황을 상세히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윤석열이 조태열에게 지시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에 대하여 위증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유죄로 인정합니다. 최상목 문건 관련 위증의 점에 대해서 보건대 대통령 접견실 CCTV에 의하면 윤석열이 최상목에게 예산 관련 지시 문건을 건네줄 당시 단순히 피고인이 얼굴과 몸이 윤석열과 최상목 쪽을 향하고 있었던 장면은 확인이 되지만 피고인이 이를 주시하고 있었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피고인이 최상목에게 예산 관련 지시 문건을 건네줄 당시에 윤석열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박성재, 송미령 피고인 순으로 착석해 있었고 오른쪽에는 정진석이 착석해 있었으며 테이블 끝에는 신원식이 착성돼 있었는데 송미령, 정진석, 신원식도 윤석열이 최상목에게 A4 용지 한 장을 건네는 것을 본 적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한편 당시 대접견실에 있던 상당수 국무위원들은 윤석열로부터 급작스럽게 비상계엄 선포 계획에 대해 들었고 실제로 그 계획에 따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상황 또한 매우 어수선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국무위원들은 대접견실에서의 상황에 대해서 다소 실제와 다르게 진술하거나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해당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언 과정에서 이를 단순히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제 관계에 있는 다른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내란 주요 임무 종사와 유죄에 관한 위증죄에 관한 양형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능을 파괴하고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가적 범죄로서 그 위험성은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전체에 미친다. 피고인을 비롯한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여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으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므로 그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정부 고위 공직자로서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해야 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함에도 윤석열, 김용현 등의 지시에 따라 소방청에 직접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이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이후 내란 행위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위증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일 이전에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내란 중요 임무로 수행한 행위는 소방청에 대한 전화 한 통이고 그 이외에 반복적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거나 지시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고를 받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단전단수 조치 실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이를 지휘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결과적으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고인 잠시 일어서시죠.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은 무죄.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7일 이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피고인에 대해서 일부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결과 그 부분은 공시될 수 있는데 이 부분 공시 혹시 희망하시나요? 그 부분은 그러면 공시를 원하시나요? 예. 이 부분은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고 마치겠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정말 진짜.
아니 1시간 내내 분위기가 좋았는데 마지막에 다만 한마디로 그냥 모든 걸 다 꺾어버립니다. 끝까지 들어야 돼요 진짜. 아 내란 주무부처 장관 죄책도 무겁고 정말 엄중히 처벌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꺾어버리네요. 7년으로. 쭉 듣다 보면 유무죄 판단은 정확히 한 것 같아요. 예, 저도 굉장히 아, 수긍이 네. 갔습니다. 저는 이거를 직권남용죄로 별도 기소한 게 약간 의문이에요. 네. 왜냐하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된 행위하고 사실은 똑같은 같은 행위죠. 행위죠. 네. 똑같은 행위잖아요. 네네. 이제 직권남용은 이제 평시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리고 이제 법조문의 적용만 달라지는 건데 행위는 같은 행위지. 네. 그러니까 단전 단수를 지시한 거를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 행위로 볼 거냐, 직권남용으로 볼 거냐. 뭐 이게 뭐 쭉 듣다 보니까 거의 형법 총론 강의를 듣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쭉 열것돼서 직권남용 무죄 선고된 거는 큰 지장이 없어요. 이거는 뭐 기소 네. 안 했어도 같은 내용인데 네네네. 유무죄 판단은 정확히 했는데 양형은 좀 너무 약하네. 이 정도 했으면 7년보다는 조금 더 중형이 선고되는 게 맞아 보이는데 유무죄 판단은 정확했고 형량은 약했다. 네. 총평을 하자면 다른 분들은 총평을 좀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참. 일단 양형은 터무니없이 낮았고 직권남용은 특정 언론사를 지금 거명하면서 단전단수 협조하라는 취지로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일상적인 업무죠?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예. 특정 언론사를 딱 지목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상민이가 네.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소방청 수뇌부가 움직였다는 것이고 그건 진짜 의무 없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예. 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행안부 장관이 일반적으로 뭐 소방 시스템에 대해서 아니면 뭐에 대해서 이렇게 전파를 하면 모를까 네. 특정 언론사를 지목해서 단전단수 하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예. 직권남용을 한 게 아닌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직권남용죄 기소는 워낙 윤석열 쪽서부터 뭐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때 이제 연결고리가 직권남용에서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도 직권남용에서 있었고 그와 관련된 범죄를 이제 내란을 갖다 수사하고 그 연결선상에서 기소를 한 것 같은데 어쨌건 이게 무죄가 나오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네. 너무 현미경으로 들여다봤고 사실은 이거 핵미사일을 예컨대 발사했는데 그 손가락만 본 것 같아요. 아니 지금 핵미사일이 쏴졌는데 손가락이 뭐 이렇게 같다. 삐끗했냐 어떻게 했냐 이것만 보고 있어요. 도대체 이것이 좋은 불러올 것 같습니다. 파장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직권남용 그 판단하면서 그 내용은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어쨌든 행안부 장관의 직무 범위 안에서 행해질 수 있는 범죄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라는 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야 되는 거니까 네. 직권 그 범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서 그런 표현이 나온 것인데 무죄 이유는 그게 아니고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 네. 이렇게 성립한다고 이제 법조문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단전 단수 조치가 실제로는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행위까지 나가질 못했다라는 의미에서 무죄가 그 판단된 것이라 네. 그러니까 이런 교과서적으로는 맞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보면 이제 그 예비 모의가 없었다는 게 예. 이제 감형의 이유로 삼았더라고요. 그리고 반복적 지시가 없었다는 거, 예. 실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던 거, 이런 것들을 다 감형으로 넣어버렸어요. 게다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 1심 내란과 관련해서 1심 재판부가 여러 곳에서 재판이 이루어졌고 이제 19일 날 내란 수괴에 대한 선고가 남아 있는 건데 이게 보면 형량이 들쑥날쑥해요. 지금 완전히 들쑥날쑥이야. 일관성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서울 고등 올라가서 이게 이제 좀 키 맞추기를 해야겠죠. 네. 이게 너무 들쑥날쑥이야 지금. 내란이 44년 만에 이제 발생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뭐 강도 상해 무슨 온갖 그
흉악범들은 판사 연수 가면 양형과 관련해서 세미나도 하고 뭐 이렇게 적어봐. 그럼 각자 익숙해지는군요. 그래갖고 예. 이제 좀 키 맞추기를 하거든. 근데 내란죄는 할 일이 없잖아. 그건 네네. 또 벌어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이게 예. 판사들이 재판부별로 양형 감각이 없어. 감각이. 감각이. 그러니까 들쑥날쑥인 거예요 이게. 이게 물론 네. 그래도 이진관 판사가 이 친위 구테타 이번 내란의 성격이 예전에 그 전두환 노태우와는 다르다라는 점을 그렇습니다. 예, 정확하게 분명히 짚었죠. 지적을 했고 네. 그거를 아마 다 참고를 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것과는 다르게 무슨 조폭 간부 정도 되는 양형을 선고하니까 허탈하네요 진짜. 네. 자, 우리 김승원 의원님과는 여기서 저희가 인사를 나누고 잠깐 광고를 보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덕수 총리보다 높아야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또 한덕수 총리보다 또 조금 낮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한덕수가 더 수개면 적어도 그래도 7년 너무 작은 것 같고 네. 저는 15년 구형했는데 최소한 10년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네. 사실은 이제 직권남용은 큰 의미는 네. 없는 거고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하고 위증이 유죄로 인정된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면 최소 10년은 그렇죠. 나와야지. 거기다 그렇지. 위증죄가 그 이제 죄질이 또 건드렸으니까 나빠지는 거잖아요. 위증은. 적어도 한 네. 11, 2년은 그렇죠.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안 나와도 한 10년 막판에 그냥 네. 7년 하니까 뭐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못 드네요. 나와도 10년 정도 그러니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최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7년 나오지 깜짝 놀랐고요. 일단 윤석열, 김용현의 내란죄 성립을 인정을 했잖아요. 매우 분명히 했죠. 그러니까 그거를 명확히 하면서 네. 그게 돼야 이제 주요 임무 종사로 넘어갈 수 있는 거니까 네. 그 유죄 판단은 뭐 직권남용은 그거 빼고 별 이제. 의미 없고 네.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의미 없는 기소였고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와 뭐 위증도 약간 곁다리 감이 있습니다만 그걸 명확히 한 거는 네. 의미가 네. 있는 그건 거죠. 의미가 아니 있는 매우 분명히 분명히 했던데 그 부분은 그 한학자 이 권성동으로부터 그 경찰의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해 듣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지금 현재 구속돼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예. 이 사람이 이제 건강 문제로 구속 집행 정지 신청을 했는데 이걸 또 우인성이가 받아줬어요. 우인성이가 받아줬어. 예. 아유 건강이 그렇게 안 좋으시면 병원 가셔야지요 하고 받아줘가지고 이제 또 다시 밖에 나와 있거든요. 예. 21일까지 석방인데 이거는 뭐 이럴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뭐 원래 그런 건가요, 이런 게? 이 잘 되나 이거에? 근데 작년에 구속 한번 집행 정지? 잠깐 또 병원 지난번에도 한 번 더 나왔었어요. 이번이 두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네. 근데 한학자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좀 거죠. 조심스러운 조심스러운 부분이 면이 좀 있어요. 있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나왔을 때 그 건강 악화와 이번에 또 다른 부분이 하나가 근데 생겼어요. 그때도 집행정지가 짧았어요. 네, 네. 4일간 어, 했습니까? 네. 며칠 딱 있다가 다시 수감됐거든.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빠르게 정치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다들 일하시면 이제 설 연휴지 않습니까? 설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매불쇼를 찾아주신 어우, 네. 물러거라. 아 물러거라. 자 한번 조이대 물러거라. 조이대. 박지원 도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실 말이죠.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본회의에 전부 한복을 입고 하자. 예. 그때 한번 좋았잖아요. 예. 네. 그때는 백혜련 의원이 했고 네, 좋았잖아요. 이번에는 그때 분위기. 음력설에 그렇게 하자 했는데 예. 이렇게 입고 본회의장이 가려고 했더니 제 왼수 장동혁이가 장동혁 또 이게 문제야. 이걸 완전히 보이콧 해버렸어. 보이콧했어요. 아니 이게 얘는 진짜 문제입니다. 아니 예의가 없어. 네. 아니 오늘 청와대 오찬 취소했잖아. 취소된 건 알고 있었는데 국- 본회의도 보- 예, 그 취소됐어요. 본회의도 보이콧했어요. 그렇게 하고 네. 어제 법사위에서 이거 예의가 없다니까. 저녁 오후 2시 반부터 네. 저녁 10시 55분까지 이 노고를 이끌고 법안 민생 법안을 통과해서 80 몇 개가 됐는데 그걸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 네. 합의 법안인데 네. 다 그 전체 민생 법안을 필리버스터 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국민들한테 알려야 돼. 그냥 오기가 있어도 저렇게 있으면 안 되죠. 정치 미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니 대통령께서 청와대로 초청을 합의 민생 했는데 법안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냥 최고위원들이 나가지 마라. 그러니까 또 참 가관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만나는 것을 활용할까 봐서 못 나가겠다. 본인이 활용하면 되잖아. 본인이 활용을 해야지. 아니 더군다나 본인이 제안했어.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면서 네. 만나달라고 맞아요. 먼저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거 잠깐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 상황을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장동혁이가 예.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제발 대통령 나 한번 만나달라고 예. 제안을 했어요. 그 장면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영수회담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 정청래 대표 만나기로 했어요. 예. 그리고 장동혁도 만난다고 했어요.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게 오늘 오찬이에요. 그런데 약속 시간 1시간 전에 최고위원들이 예. 이용당하지 마라. 들러리 설 일 있냐라고 하니까 그거를 취소를 해버린 거예요. 아니 개인 약속도 이렇게는 취소 안 합니다. 개인 약속도 무례죠. 그렇죠. 이건 국가적인 행사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과 함께하는 행사. 지가 제안했고. 근데 이거 취소를 해. 예. 그런데 봐봐. 최고위원들이 들러리 서지 말라 한마디 했다고 취소하면 모양새가 안 나오니까 일을 키우는 거야. 그래서 저는 본회의까지 보이콧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 더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와. 민생 경제가 얼마나 나쁘고 국회는 입법을 하는 곳인데 그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나빠. 필리버스터 걸어버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고 정치 미숙하고 아니 판을 깔아주면은 곰이 제주를 부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 판을 엎어버리는 것은 곰의 자격도 없어요. 이건 퇴출시켜야 돼. 퇴출시켜야 돼 진짜. 있을 수 없는 거. 아니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야당 대표로서 이용하고 악용하고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회담이었잖아요. 좋은 오찬이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 악용하려면 얼마든지 악용할 수도 있거든 본인이. 아니 오늘 오찬 회동이 성사되면 무슨 얘기를 할까 한번 예측을 해봤어요. 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대미 투자법을 비롯한 그렇죠. 민생 법안 좀 신속히 국회에서 맞아요. 처리해 달라는 예. 당부의 말씀이 있을 거고 네. 정청래 대표는 그거에 대한 화답을 겸해서 뭐 최근에 당내에 네. 있었던 그런 불협화. 거와 관련해서 뭐 유감 표명이 뭐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어떤 얘기를 할까? 저는 그렇게 예측했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할 거다. 해야죠. 자기 하고 싶은 아니, 얘기 그것도 뭐가 좋지.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돌아갈 줄 알았는데 오늘 오전에 그냥 일방적으로 취소한 거잖아요. 네. 아니 정치는 만나서 얘기를 하고 의견을 좁혀가는 게 정치인데 아예 만나지를 않겠다는 거는 정치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어제 진짜 장동혁 대표가 대구 칠성시장을 서문시장. 서문시장을 네, 방문했는데 거기 따라온 사람들이 윤석열 하고 연호를 했대요. 그래도 장동혁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열심히 국수 이인선 먹고. 의원이 지금 세상이 바뀌었다 하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지금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사형 무기징역 선고를 받을 건데 윤석열하고 따라다니는 이게 말이 되는 짓이냐고요. 네. 근데 오늘 오후에 아마 비공개 의총이 열린 모양입니다. 국민의힘이요? 국회에서. 예. 근데 채널 A 보도긴 합니다만 네. 또 최고위 분위기하고 의총 분위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 안 갔냐? 왜냐하면 의총에서는 비공개로 열린 의총에서는 왜 안 갔냐? 가서 식탁이라도 업고 와야지. 도대체 왜 안 갔냐? 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또 나왔다라고 합니다. 네. 와 진짜 모르겠다, 여기 너무너무 무례하고 한심하고 정말 허접해요.
아니 나는 너무 충격받았는데 야 이건 민생 법안을 또 그러니까요. 볼모로 삼는 것은 그러네요. 이거는 진짜 천벌 받아야 됩니다. 쟁점 법안이 아닙니다. 이거 진짜 많이 알려야 돼. 예. 아니 근데 내일은 연휴 시작하기 바로 전날이니까 뭐 귀향 일정 다 짜놨을 거고 의원들이 내일은 본회의 못 열잖아요. 못 열죠. 그렇죠. 못 열면 아유. 연휴 바로 시작인데 뭐 계속 늦어지겠는데요. 그런가요? 내일 또 뭐 여나? 아무튼 지금부터 오늘까지 하면은 11일간은 의원들이 설 연휴에 저도 일정을 제 지역에서 다 잡아놓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짓을 하냐고요. 참 골치 아프네. 오케이. 제가 다른데 보도가 안 되던데요. 오늘 정보위에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이종석 국정원장한테 최근 국정원에서 조사한 게 대테러 사건은 국정원이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덕도 네.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을 조사했는데 거기에 극우 유튜버들이 전부 동원돼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고성국 TV의 고성국 씨가 네. 그 사람들하고 연락하고 연루가 된 게 나왔어요? 지금 수사하고 있다고 그래요. 어디 그래서 이거? 제가 제보를 받고 고성국 TV의 고성국 씨가 관계가 있느냐 네.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한 그러한 것은 나와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야, 이거 우리 심각하네. 정보위 박선원 간사가 발표를 했는데 네. 간단하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매불쇼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덕도 이재명 테러 사건에 고성국 씨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이걸 새로운 아셨으면 국면이네요. 좋겠어요. 예. 새로운 국면이야. 김진성이 오늘 간략하게 언급한 내용만 보면 네. 김진성이 고성국 TV를 방문한 것 그것까지는 확인을 했다. 네, 그래요? 예. 이 새로운 국면이야. 새로운 사실이죠. 야, 근데 이런 게 하나도 보도가 안 됐다는 게 진짜 그게 정말 심각하네. 그러니까 공권력이 총동원됐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게 아예 안 나왔었잖아요 그 동안에. 아니 그러니까 와. 그 정말 그 테러에 뭐 배후가 되거나 관여한 바가 있으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이제 처벌하는 게 맞는데 네. 그냥 정치 공학적으로만 보면 고성국 유튜브가 계속 저렇게 활발히 활동하는 게 훨씬 좋긴 한데. 아이 그래도 안 돼. 아니 그래야 나쁜 건 국민의힘이 정리해야 계속 돼요. 망가지거든. 아이 안 돼. 장동혁이 계속 국민의힘 대표를 하는 것이 좋다. 안 돼요. 이런 얘기하고 같아요. 예. 나라가 망하는 나라가 거죠. 망해. 안 돼. 지금 이 봐봐 지금 민생 법안 막잖아요. 안 돼. 예. 저 시간이 없어서 좀 빠르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으로 좀 건너오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슈가 오늘 좀 다룰 게 많았는데 이건 시간 관계상 이거는 좀 내일로 좀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론이 이제 끝이 났거든요.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 구성에 이제 두 당이 합의를 한 상태인데 짧게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연대, 통합 굉장히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복잡해지는 단어들이거든요. 연대와 통합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연대는 네, 약혼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자. 함께 치른다는 말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질 수 복잡해지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은 정치는 네. 복잡한 것을 풀어내는 쉽게 풀어내는 것이 정치고 포럼은 간단한 것을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연대해서 선거를 치르면 이기고 네. 분열해서 선거를 치르면 패배한다. 네. 이것만 생각하면 연대가 되죠. 그거는 뭐 과정에서 잡으면 또 많이 나오겠죠. 나오겠죠. 정치는 잡음이 나와도 잡음이에요. 괜찮아요. 그게 본래 잡음 속에서 잡음 나오고 문제를 풀어가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 더 이상 덧붙일 말씀이 없으신 거죠?
저는 통합론자인데 네. 어떻게 됐든 통합하려다가 지금 다 분열돼갖고 엉망됐어요. 나만 아니요, 죽겠어. 그렇지 지금. 않아요. 나만 죽겠다고요, 진짜. 진정하세요. 책임지세요. 저 진짜 욕 계속 먹고 있고 진짜 눈물이 나요, 저. 지금 며칠째 체해가지고 밥도 못 먹고. 책임지세요, 책임. 일로 와요. 아니 우리- 밥 못 먹은 체형이 아니, 아닌데. 아니 그 전에 많이 먹어둬가지고. 아니 그런데 예. 저도 많은 비판을 아휴, 받았어요. 뭡니까 이게 지금? 비판이 두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내란 청산이나 3대 개혁 그 잊어서는 안 민주당 되죠. 승리를 위해서 네, 다 해야죠. 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도 많은 반대를 했지만은 제가 나가서 네, 통합이 승리의 길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통합하자. 이 수습을 좀 그러나 잘해주세요 그러면. 이 과정이 소통이 이게 잘 안 됐기 때문에 반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때는 한번 쉬어가고 돌아가야 된다. 네. 과거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서 잠깐 조금 식힌 다음에. 네. 예, 그렇죠. 아, 식힌 다음에. 연대를 띄우고 지방선거 후에 통합하자. 네.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그래도 계속 반대가 나오니까 그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자들한테 그걸 설명했어요. 네. 내가 말한 대로 갈 테니까 절대 기사 조심해 써라. 저녁에 딱 그렇게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잘 됐어요. 네. 시간이 없어서 요 질문은 빠르게 좀 드려보겠습니다. 명절이니까 그래도 톤은 좀 점잖게 드리겠습니다. 서민석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서민석.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회유했다라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당대표 법률특보에 임명이 됐어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했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제가 저자를- 추천했습니다. 이제 실토하시는군요. 아니요. 이거는 아니죠. 아니요. 아니, 그 의원님, 저는 정말 실망을 너무 아니요, 많이 아니요. 했습니다. 그건 의원님. 아니고 의원님한테 저 솔직히 실망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이 신건 전 국정원장, 전주 출신 국회의원 신건 의원의 사유예요. 저는 뭐 그거 알 바 아니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찾아와서 청주시장을 나간다 이렇게 하는데 현지에서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정청래 대표한테 특보를 원해서 추천을 해가지고 거기서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이화영 변호사를 한 거예요. 부지사.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지금도 이화영 부지사를 만났고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해명이 되고 자기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어떻게 됐든 정치는 오해가 있으면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특보는 사퇴시켰고 그 해명은 이화영 변호사와 이화영 변호사 부인하고 잘 해결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네. 의원님. 이거는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던 사안입니다. 아, 저는 몰랐어요. 그것도 서운해요, 사실은. 예.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었는데.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저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눈물로 호소를 했어요. 아, 그런데 그 이화영 네. 부지사를 어제 그제 2번 만났더라고요. 만나가지고 아 최근에 만났답니까 예, 변호사가? 만나서, 예. 아, 그래서 그러한 것은 제가 할 말은 아니고 그래서 서민석 변호사 당신이 직접 해명해라. 저는 거기서 그렇게 해결을 했어요. 그건 제 잘못입니다. 예, 그 잘못을 지금 아, 그렇죠. 예,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검증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저는 신건 국정원장하고 저하고 막역한 형님으로 모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위라고 그러니까 사실 안심했죠. 그런데 그 문제가 나서 당장에 사퇴는 당대표실에 했습니다만. 연락해서 해임을 하자. 예. 그랬더니 그 해임을 하려면은 당헌 당규에 의해서 징계 요구를 한다고 하니까 본인이 사퇴를 해라.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 이거는 아무튼 제가 진짜 의원님께 많이 실망을 한 사안이라서 이거는 꼭 한번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설에 저 지역구 가면은 네. 이렇게 좋게 의정 보고서도 돌리고 했는데 네. 이게 무효가 되네. 체육 매불쇼 가면 왜 그렇게 체육 씨가 아 이거는 커요. 이게 의원님을 컸어 이거. 괴롭게 합니까? 아, 네. 그래서 나는 재밌게 하려고 그랬는데 네. 오늘은 진짜 제가 곤혹스럽습니다. 네. 제 잘못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 한번 비춰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거를 비칠 저희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좀 민동기 기자님도 성격이 좋아서 그렇지 저랑 문제 의식이 비슷합니다. 지금 분노 많이 했잖아요. 지금 설 명절이라서 좀 예의 차리는 거잖아요, 솔직히. 어제 제가 이제 맞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또 예. 네, 한겨레 보도가 됐어요. 많이 분노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그 법조인도 계시고 정치 구단도 계시는데 요 얘기는 좀 한번 하고 가고 싶어요. 그 국민의힘 측에서요 지금 그 전준철 변호사 특검 후보 추천됐다가 이제 전준철 변호사가 김성태 회장이 변호한 것이 이제 알려지면서 요게 이제 결국은 임명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논란이 또 많이 됐었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뭐라고 하냐면 김성태를 변호했다는 이유가 특검의 결격 사유가 되느냐라고 문제 삼는데 이 얘기는 진짜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매우 강력한 결격 사유죠. 그렇죠. 왜냐? 실제 이자가 회유에 함께 했던 사람이라면 조작 수사에 동조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중요한 특검 수사를 해야 되는 사람의 자격이 됩니까? 안 되죠. 되는 거예요. 네, 그 국민의힘은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마치 뭐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개인적 악연 때문에 못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니까요. 매우 그건 다 심각한 알고 있어요. 결격 사유가 네.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건 아니 도저히 할 수가 없는 할 거예요.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게 네. 예를 들어서 특검은 당적을 가졌던 사람은 자격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입당을 해서 당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은 특검이 못 돼. 그러니까 나도 못 되고 있는 건데. 아, 그래서 만드는 그거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그거랑 별개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 편향성이 있을 소지가 있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네. 하는 건데. 네네. 지금 전 변호사와 관련해서는 정치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고 그게 만약에 거기에 가담을 했다고 하면 네. 그보다 더 확실한 정치적 편향성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 플러스 조작 수사 아니, 그러니까. 공조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거예요. 특검 플러스 조작 수사. 특검 후보로는 적어도 딴 건 몰라도 절대로 안 되죠. 특검 후보로는 절대로. 적절한 거지. 예. 그게 시비거리가 되나? 아, 근데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던데. 이거 굉장히 그 문제는 절격사고예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 저 국민의힘에서 그러한 얘기 굉장히 심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고 그 전 변호사만 하더라도 우리 민주당의 이성윤 이성윤 최고위원. 최고위원이 추천을 했는데 네. 같이 서울중앙지검장 하면서 함께 그 윤석열, 김건희 수사를 했대요. 네. 세게 하니까 윤석열한테 보복당해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한 수사 경력만 보고 이성윤 최고위원도 추천을 했고 또 우리 당에서도 과거에 보면은 법사위에 꼭 추천을 하라고 요구도 하고 또 누가 결정되면은 이분이 어떤가 검토를 해주라. 이번에는 그런 소통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합당이나 엎친데 덮친격으로 특검 추천의 전혀 절차와 과정, 네. 소통이 없는 것이 문제가 돼서 호들짝 놀라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사과를 하고 맞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지난 일요일 날 자기 지역구에서 의정보고회를 하는데 제가 갔었어요. 전주에 네. 갔는데 그 자기 지역 유권자들에게 진지하게 사과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이것도 대국민 사과가 좀 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마 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약간 좀 애매했어요. 예. 왜냐하면 절대 쓰지 말아야 할 단어를 썼어요. 음모론이라는 단어. 그것은 저를 모르겠고 어제도 예. 저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몰라서 그 알려드리는 문제에 건데.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고 네.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그 삐걱거리는 과정 속에서 일단락이 됐습니다만 지금 여지는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지는 남아 있겠죠. 잘 수습이 어떻게 되게끔 도와주시겠죠, 우리 잘 의원님이? 되죠. 아, 그렇습니다. 저는 잘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 사실 명절이라고 한복 입고 이 의정 보고서 요거 자랑하려고 나오신 거거든요. 사실은 재밌게 해달라고 자료도 많이 네, 주셨는데. 솔직히 요거 자랑하려고 나오셨는데 이게 지금 자랑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네. 제가 나오는 고정날에 예. 방송국 사정으로 제가 밀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오라고 해서 야 그래도 매불쇼에서 나한테 예의를 차리는구나 했더니 괜히 나왔어. 결과적으로 지금 제가 나가서 예. 지역구에 오늘 저녁에 내려가는데 가면은 왜 최욱 씨한테 그렇게 많이 당합니까? 네. 무슨 약점을 잡혔습니까? 시골 촌노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아 저를 탓합니까 또? 그렇죠. 아참 그건 또 저는 그런 인상이 벌써 다르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사람이 그런 짓은 안 하게 생겼거든요. 네. 아무튼 뭐 설 연휴니까요. 저희가 또 예의를 차리면서 여기서 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갑자기요? 네. 위원님 새해 복 많이. 이거면 다 끝.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이거 한번 비춰줘 봐요. 뭘요? 아이 그못 비춰요. 그걸 왜 계속 그걸 들고 계세요? 얼마나 좋아요. 아이 그걸 왜 이 계속 사진도 들고 계세요? 아이 뭐 계속 이걸 들고 계셔. 띄워드렸네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못 비치고 가면 저량하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오늘 이제 명절 마지막 함께하는 건데요. 네, 두 분도 좀 뭐 명절 인사든 뭐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정치권은 시끌시끌하지만 사실은 뭐 오늘 그 주식 시장을 좀 들여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됐어요? 5,500. 5,500? 5,522. 와. 그러니까 코스피 이제 거래소 종가로는 코스피 지수가 5,522로 5,500을 뚫고 끝났어요. 정말 그러니까 대단하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게. 사건이야, 그렇죠. 진짜. 아니, 혁명이야, 혁명. 코스피 5천 얘기할 때 다들 택덤 소리 하지 마라. 그때 예. 뭐 2,200~300에서 기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5천 뚫더니 지금 12일 만에 5천에서 5,500을 뚫은 거예요. 5,500. 야, 이거 또 언론에서 설마 5,500 턱걸이 이런 거 나온 거 아니지? 설마 야이 그 정도까지 진짜 5,500 턱걸이 마무리.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는 우리 국민들이 와. 저축하고 돈 벌려면은 부동산에 했는데 맞습니다. 이제 주식 투자의 길로 터졌잖아요. 예. 그래서 부동산 다주택자는 사정없이 세금을 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되잖아요. 이번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초예요. 네, 임기 과거에 초입니다. 보면은 중간 막판에 가서 이런 대책을 내놓으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 정권 바뀌면은 또 무효다 그렇죠. 했는데 5년 못 견딥니다. 예,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바꾸지 말고 물러서지 않으면 성공한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아니 저는 그렇게 의원님도 봐요. 그러면 거기에 함께 하시는 거죠? 그렇죠. 부동산에 또 예. 그 표 떨어진다고 또 뭐 저는 부동산 여의도 아파트 하나밖에 없어요. 예. 아니 그 값 떨어진다는 거 말고 예. 표 떨어진다고 정치인들이 그건 두려워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농어촌에 가면요. 네, 환영하죠. 제가 해남에 주공 2차 아파트 18평짜리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의도 우리 아파트를 팔면은 한 동을 산다니까요. 한 동을 사. 그게 1억밖에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평당 뭐 3억 한 동. 이게 말이 되냐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러한 저축의 수단 그런 것이 부동산밖에 없었으니까 선의로 생각하면 그리 갔다 가더라도 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2천에서 5천을 5,500, 7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5,500. 5,500 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대단해, 예. 대단해. 주식을 사면은 산업자본으로 흘러가니까 경제도 네. 좋아지잖아요. 예, 그 경제 이야기는 저 박시동이가 이따 할 거예요. 네. 저는 네. 팔방미인이라 다 해요. 예, 다 예. 하시죠. 알죠. 아니 근데 상당히 고무적인 게
오늘 코스피 종가가 최고점이에요. 네, 와,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오. 이렇게 끝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사실은 와. 3시 반에 이제 거래소는 끝나잖아요. 예. 물론 이제 요새는 넥스트 트레이드가 있어서 8시까지 계속 열리기는 합니다만 코스피 지수는 이제 거래소 종가로 나오는 거니까. 8시까지 또 암시장이 펼쳐져요? 아니 암시장이 아니고 제2거래소 그 암시장으로 표현하면 안 되지. 뭐가 또 있어? 아니, 그럼 암시장이라니. 엄연한 거래소인데 그 어. 한국거래소 말고 아, 뭐가 넥스트 트레이드라고 이제 제2거래소가 그런 게 있어요. 계속 그 거래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3시 반에 끝나지 않고 한국거래소가 4시나 4시 반까지 계속 열렸다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니까 종가가 최고가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세 분 너무나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받으세요. 명절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복 정말 많이 받고 네. 내년부터 최욱 씨 저한테 좀 잘해주세요. 아니, 의원 곤란한 질문만 하지 말고. 의원님이 곤란한 일을 안 하시면 돼요. 저 많이 충격받았어요. 그게 맞긴 맞네. 예. 매부쇼가 맨날 다뤘던 이슈에 어떻게 의원님 이름이 거론됩니까? 여기서 마무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작가의 책임이야.